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 법인세법부터 이제 시작하도록 할게요. 법인세법은 이제 좀 어려워요. 좀 어렵고 이 부분을 처음 공부하신 분들은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이제 좀 감안하시고 공부를 하셔야 되고, 이제 먼저 이제 목차를 잠깐 보고 설명을 먼저 잠깐 드릴게요. 우리 공무원세법 2라고 해서 나오는 첫 번째 법인세법 목차를 보시면 1장 총칙부터 해서 이제 세무조정이라는 개념도 나오고, 뭐 이제 우리 서식도 나오고 쭉 나오죠. 그래서 쭉 넘기시면 이제 8장 감가상각비까지는 제가 쭉 설명할 거예요. 쭉 설명할 거고, 이제 9장에 여러분들 충당금하고 준비금이 있는데, 이 부분이 여러분들 퇴직급여 충당금, 대손 충당금, 일상 충당금이라고 해서 조금 내용이 어렵고, 준비금도 마찬가지겠지만 간단히 설명하기에는 조금 너무 단순하게 설명하면 이제 이해하기 어렵고, 그렇다고 너무 깊게 설명해서 이제 회계사나 세무사 시험을 공부하시는 분들까지 이제 거기 수준까지 공부할 필요는 또 없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은 제가 심화 과정으로 뺄게요. 그래서 빼고 나서 나중에 심화 파트에서 간단히 정리해 드릴 테니까 그때 가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 보통 문제는 잘 나진 않아요. 이쪽에서 나는 파트가 이제 그 중에서 대손 충당금, 대손금 관련해서 간단히 보시면 되긴 하는데, 하여튼 전체적인 구조를 설명을 드릴 테니까 이렇게 보시고, 일단 9장은 심화 파트로 넘어가고 10장 부당행위랑 11장 과세표준은 제가 설명할 거예요. 그 다음에 12장 세액계산부터 해서 여러분들 끝까지 16장 우리 연결납세까지 이 부분은 심화로 넘길 건데, 그 중에서 14장 절차 규정은 소득세법도 어렵진 않았어요. 비슷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10장, 그러니까 11장까지 하고 그 다음에 14장을 할게요. 그래서 절차 규정을 제가 설명드리고, 그럼 심화로 넘어가는 파트가 여러분들 9장하고 12장, 그 다음에 13장, 15장, 16장인데, 이 부분은 여러분들 공부를 심화 학습할 때 이제 공부를 하시고, 법인세법이 정립이 좀 안 된다, 그리고 좀 내용이 어려우면 이 부분은 일단 넘어가셔도 돼요. 넘어가셔도 되고, 시험 보기 좀 전에 이제 어차피 그 뒷부분 다 해봤자 이제 강의 길이가 이제 그렇게 길진 않을 거예요. 그렇게 길지는 않을 거니까 가볍게 또 정리한다는 마음으로 해서 이제 준비하시면 되고, 하여튼 심화 과정으로 이거 빼고 계산을 하면 이제 소득세법하고 부가가치세법보다는 양은 많아요. 양은 많은데, 대부분 이제 계산이나 절차 부분, 계산이나 우리가 세무 조정하는 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 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시험에 나오는 것 중에서 중요한 거 이제 모아서 제가 이제 집중적으로 해줄 테니까 그거 위주로 하시고, 일단 법인세법을 하시려면 일단 뭐가 되셔야 되냐면 회계 원리 정도의 이제 회계 기초 지식은 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회계 처리하는 거 이제 분계한다고 하죠. 그래서 분계하는 부분을 좀 아셔야지만 이게 이해가 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재무제표가 어떻게 나오는지는 좀 아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아시면 더욱더 이해가 쉬운 거고, 그렇다고 이제 회계를 다 배우고 이제 세법을 법인세를 할 거냐, 그렇지는 않죠. 그래서 우리 그 공세원에서 우리 김승철 선생님이 우리 무료 이제 회계 강좌를 이제 앞에 부분 우리가 기본적인 절차 부분이나 이제 그 우리 회계 그 순환 과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이제 올려놓을 텐데, 시간 되시는 분들은 그거 좀 듣고 법인세만 그걸 듣고 나서 한번 들으시면 이제 회계 처리가 이런 거구나 알고 이제 들으시면 아주 편한 거고, 만약에 이제 이미 이제 자기가 학교 다니면서 이제 회계를 좀 배웠었다, 기본적으로 회계 처리는 한 번씩 본 적은 있다, 이렇게 돼 있으면 굳이 거기까지는 보실 필요는 없을 거예요. 얘네들이 우리 회계사나 세무사 시험처럼 세무조정을 무조건 다 하는 이제 그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 공무원 시험 같은 경우는 보통 그런 이론적인 부분만 난다고 보시면 되고, 세무조정도 시험에 요즘 나긴 나는데 회계 처리를 모르셔도 이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그래도 이제 이해를 쉽게, 저는 이제 회계 처리를 좀 강조를 해서 그 부분을 위주로 해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할 거니까 그렇게 해서 따라오시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일단 이제 법인세는 범위가 굉장히 넓고 이제 다 다루기에는 여러분들이 뭐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들 이제 중간중간 설명을 드릴 텐데, 그런 부분들만 잘 캐치하셔서 가시면 그렇게 이제 소득세랑 부가가치세보다는 좀 어려운 느낌이지만 나중에 시험 보실 때는 어렵진 않을 거예요. 그때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다. 일단 법인세법은 그렇게
간단한 오리엔테이션 하고, 이제 소득세법하고 부가가치세법은 오리엔테이션 할 게 없어요. 그냥 배우면 되는데, 얘네들은 약간의 지금 앞에 얘기했던 이런 내용을 좀 알고 나서 시작하시면 점점 이제 어렵지 않게 이제 나중에 느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시작하시면 더 편할 것 같아서 미리 얘기했어요. 우리가 일단 법인세법 총칙부터 시작할 건데, 여러분들 1장에 나온 총칙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1장에 나오는 총칙하고 2장에 나오는 세무조정하고 그 다음에 소득처분, 여기까지가 법인세의 거의 근간을 이룬다고 보시면 돼요. 뒤쪽에 이제 우리 입금이나 뭐 입금불사님 나오고 송금이나 송금불사님 그런 용어들이 쭉 나올 건데, 그런 것들은 앞에서 어느 정도 잘 배우신 다음에 좀 어느 정도 이해가 가시면 그때 부분부터는 이제 솔직히 뭐 논리를 이해하셨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어렵진 않아요. 간단하게 이제 외우시면서 가시면 되기 때문에 하여튼 초반에 좀 중요하니까 잘 보시고, 이 총칙은 뭐 논리랑 상관없이 여러분들 그냥 들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소득세법 총칙처럼 부가세도 총칙 있는 것처럼 앞부분은 시험이 잘 난다 이렇게 보시고 이제 꼭 갖고 가셔야 돼요. 일단 이제 총칙은 이제 뭘로 할 거냐면 이제 소득세라는 설명을 할 건데, 그럼 소득세는 두 가지 소득세가 있어요. 이제 법인이 벌어들이는 법인 소득세하고 이제 개인이 벌이는 개인 소득세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 소득세법을 배운 게 이제 얘를 배운 거예요. 개인에 대한 소득세를. 그래서 앞에 개인자를 생략해서 걔는 그냥 소득세라고 부르고, 법인에 대한 소득세를 이제 소득이라는 이제 소득을 지울 거예요. 그래서 법인세라 불러요. 그래서 법인세는 법인소득세의 뭐 줄임말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결국은 이 소득에 대한 과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소득이 어떤 소득을 과세할 건가 이것도 중요하고, 그럼 법인이 어떤 게 법인이냐,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간단히 이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이제 납세 의무자. 납세 의무자하고 과세 대상, 오른쪽에 2번에 나온 거 있죠.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시험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납세 의무자가 있는데, 납세 의무자는 당연히 누가 되겠어요? 법인이 되겠죠. 그래서 납세 의무자는 당연히 법인인데, 우리 법인세법에서는 이 납세 의무자는 크게 네 가지로 이제 구성을 할 거고, 그 중에 두 가지 분류 기준으로 해서 이제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내국법인하고 이제 외국법인으로 이제 구분을 먼저 할 거예요. 이렇게 해서 구분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영리법인하고 비영리법인으로 이렇게 구분을 할 거다. 이렇게 구분할 건데, 첫 번째 나오는 내국법인하고 외국법인 이제 분류 기준은 이제 본점 소재지예요. 그래서 본점 소재지, 주사무소, 사업의 실질적 관리 장소 이렇게 표현되는데, 요 본점 소재지 등이 국내에 있으면 내국법인, 외국에 있으면 외국법인 이렇게 부를 거고, 영리법인, 비영리법인의 구분 기준은 영리성 유무다. 영리성을 갖고 있는지에 따라. 영리성이 없다. 사적 이익을 목적으로 이제 우리가 회사를 차리지 않았으면 우리 비영리법인이고, 영리성이 있으면 이제 우리 영리법인으로 구분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일단 이렇게 분류를 한 다음에 이제 얘를 분류하는 이제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납세 의무의 이제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범위를 구분짓기 위해서, 우리 개인 같은 경우는 거주자, 비거주자 구분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걔네들을 납세 의무가 무제한 납세 의무를 부담할 거냐, 아니면 이제 제한적으로 해서 국내 소득에서만 과세할 거냐, 그런 것처럼 얘네도 마찬가지예요. 내국법인은 국내외 소득이에요. 국내외 소득에서 과세를 시키겠다. 외국법인은 국내 원천 소득에 대한 과세를 시키겠다. 이거 비거주자랑 비슷하죠. 그래서 외국법인하고 비거주자는 거의 내용들이 다 비슷해요. 그래서 그렇게 확인하시면 되고, 영리법인은 이제 모든 소득에 대해서 다 과세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비영리법인이라고 해서 이건 다시 한번 공부를 간단히 볼 건데, 얘네들은 뭐라고 되냐면 수익사업 소득에 대한 과세를 하겠다. 그래서 요 설명을 간단히만 할게요. 여러분들 이거는 이제 이렇게만 하시면 되는데, 일단 그 밑에 비영리법인의 특징이라고 해서, 이제 비영리법인은 이제 특징이 있어요. 우리 비영리법인이 되려면 이제 이렇게 돼야 돼요. 공익목적으로 두 가지인데, 일단 공익목적으로 이제 설립을 먼저 하셔야 돼. 그래서 공익목적이라는 건 거기 나온 것처럼 학술, 종교, 자산, 복지에 관련 이제 공익목적에 따른 설립을 하셔서, 그 소득을 어떻게 할 거냐면, 소득을
구성원 분배를 하지. 분배. 그래서 소득을 구성원에게 분배를 하면 영리법인이 되는 거고, 하지 않는 법인이 우리 비영리법인의 특징이다. 그때 이제 이 소득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는다는 거는 다시 이 공익 목적에 다시 사용을 하겠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비영리법인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지 않는 게 처음에 원칙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과세를 하지 않다가 그 소득을 구분을 할 때 그냥 그 모든 소득을 구분을 해서 이제 예를 들어서 과세를 안 할 거냐? 첫 번째 이 소득을 또 구분한 게 고유목적 사업 소득이 있어요. 고유목적 사업 소득이라는 게 있고, 또 하나 이제 수익 사업 소득이라는 게 있어요. 수익 사업 소득이다. 이 소득을 얘기한 거예요, 지금. 고유목적 사업 소득은 뭐냐? 일단 공익 목적으로 설립한 회사 이제 그 예를 들어서 법인은 누가 있냐면 이제 학교, 그다음에 교회, 예를 들어서 교회, 그다음에 이제 비영리 법인이라고 해서 뭐 사회복지 법인 등 이렇게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학교나 교회, 종교단체 이렇게 우리가 공익 목적으로 설립한 이제 비영리 법인들이 있는데, 거기서 나온 고유목적 사업 소득은 뭐가 있겠어요? 학교에서 나오는 등록금은 우리가 고유목적 사업 소득이에요. 그래서 요거 이제 우리 요 소득이 하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헌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제 고유목적 사업 소득이 되겠다. 근데 요 소득은 원래 과세가 안 됐어요. 지금도 과세가 안 되고, 이 고유목적 사업 소득은 어차피 다 어디에 쓸 거냐면 공익목적에 다시 사용될 거니까 과세를 할 필요가 없었는데, 중간에 이제 수익 사업이 들어온 거죠. 그래서 수익 사업 들어왔는데 이제 어떤 거냐면 학교에서 이제 그 등록금이 좀 부족할 수가 있죠. 부족할 수 있어서 지방에 있는 학교들은 이제 장사를 하는 거예요. 장사를 해서 일반적인 거는 이제 보통 그 과에서 만드는 제품을 팔거나, 예를 들어서 연세우유, 건국우유 같은 경우 있죠. 그래서 그런 우유를 파는 것도 당연히 이제 학교에서 파는 거기 때문에 원래 소득으로 잡히긴 잡힐 건데, 고유목적 사업 소득은 아니에요. 실제로 등록금 이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소득은 수익사업으로 분류를 한다. 왜 분류를 하냐면, 우리 만약에 그 연세우유나 건국우유가 이제 서울우유하고 매일유업에서 나오는 우유랑 이제 비교를 해보면, 연세우유에 대해서 과세를 안 하고 서울우유는 과세한다 이렇게 나오면 이제 과세 형평이 안 맞죠. 안 맞고 단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연세우유가 더 잘 팔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런 영리 기업과의 형평을 이제 우리 유지해주기 위해서 이 수익사업 소득에 대한 부분을 과세시키기로 이제 바꾼 거예요. 그래서 이 수익사업 소득만 과세를 하겠다. 대표적인 게 이제 우리 그 고유목적 사업 소득으로 나오는 이 학교나 교회에서 나오는 등록금, 헌금을 제외한, 예를 들어서 다른 이제 그 열거된 얘네들은 또 나중에 수익사업 소득으로 과세를 열거를 해놨으니까 얘네들은 과세를 할 거다라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이 소득을 다시 이제 어차피 이제 수익사업 소득에서도 뭐라 할 거냐면 공익 목적에 다시 사용을 할 거예요. 사용을 해서 어차피 비영리법인에 대한 부분은 과세가 되긴 하는데, 이제 나중에 뭐 회사를 문 닫았을 때, 청산했을 때 이거를 다시 공익 목적으로 국가가 귀속되든지 공익 목적으로 사입할 거기, 환원을 할 거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문 닫을 때는 과세를 안 할 거지만, 지금은 이렇게 수익사업 소득은 과세가 된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그래서 그게 어디 있냐면 2페이지 관련해서 제가 먼저 설명을 했으니까 한번 해보시고, 이게 중요해요. 이거 중요하고, 두 번째 납세 문제 다음에 과세대상 소득, 우리가 지금 뭘 과세할 거냐. 그래서 여러분들 법인은 이제 이런 법인이 있고, 그 법인세 소득은 뭐냐? 소득이죠, 소득인데, 여러분들 이제 우리 회계에서 배우면, 회계에서는 이익이라는 표현을 써요. 단기순이익이고, 세법에서는 그거를 이제 소득이라는 표현을 쓸 거예요. 그래서 둘은 유사해요. 이익하고 소득은 이제 유사하니까 이렇게 이익을 과세하겠다. 과세되는 이익의 종류가 여러분들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이게 있어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이라고 해서 이제 각이라는 건 이제 사업연도마다 이제 벌어들인 소득금액을 찾아서 이제 과세시키겠다. 얘네는 이제 1년에 이제 보통 일반적인 게 1년인데 1년에 과정 그 기간에 통해서 발생한 소득, 이익을 다 과세시키는 방식으로 해서 나오는 각 사업연도 소득을 과세 대상으로 한다. 요거는 이제 뭐랑 비슷하냐면 회계적인 당기순이익하고
거의 유사해요. 그래서 유사하고 우리가 앞으로 배울 대부분, 여러분 대부분 이제 과세대상 소득은 다 얘를 공부할 거예요. 얘를. 그래서 대부분 얘를 공부할 거고, 그럼 얘를 언제까지 신고할 거냐? 사업연도 종료일이 있어요. 그럼 종료일에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통 사업연도 종료일을 대부분 회사가 다 그렇진 않아요. 사업연도 할 때 다시 얘기할 건데 12월 30일에 종료하면 이때부터 이제 3개월 내 보통 3개월 내에 신고를 할 거니까, 그래서 사업연도 종료일에 속한 달의 말일부터 이제 3개월이라고 해서 보통 우리가 3월 30일 날 법인세 신고 대부분 회사가 이제 이때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때 신고 납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신고 납부하고, 우리 개인은 5월 31일이죠. 걔네는 그냥 정해져 있어요. 5월 31일이. 그러면 법인 같은 경우는 무조건 3월 30일이냐? 그렇진 않아요. 법인은 사업연도를 자기네들이 정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회사가 6월 30일 날 이제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회사는 이제 9월 30일이 우리가 신고 기간이 되겠죠. 그래서 신고 납부 기간이 그때 이제 바뀔 수가 있으니까 그건 나중에 한번 다시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이 소득이 하나 있고, 요건 앞으로 계속 배울 거니까 이제 두 번째 무슨 소득이 있냐면 이제 청산소득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청산소득. 그럼 청산소득은 뒷파트 가보면 15장에 여러분들 기타 부분에 거기 있어요. 그때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이것도 지금 하면 좋겠지만 얘네 같은 경우도 이제 뒤에서 따로 공부하시면 더 편하니까 청산소득이 뭔지만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얘네는 회사가 문을 닫을 때 이제 내는 세금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문 닫을 때. 그때 이제 뭘 할 거냐면 자녀 재산가액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네가 남아있는 재산가액이 얼마니? 그래서 보통 자산, 부채, 자본이 있을 텐데 자산을 갖고 이제 팔아다가 부채 갖고 빚을 갖고 주주들한테 자본을 주고 나가서 남은 돈들이 있을 텐데 그 자녀 재산가액에서 자기 자본이라고 해서 자기 자본, 그래서 여기 자녀 재산가액은 보통 부채만 갚는 거고 자산에서 부채를 뺀 거거든요. 자산에서 부채를 이렇게 뺀 건데, 자산에서 부채를 갖고 나머지 자본에 갖고 자본을 이렇게 주주한테 주고 나면 남은 돈들이 있어요. 요거에 대한 과세를 하겠다는 게 이제 청산소득인데, 얘네들은 이제 여러분들 거기 파란색으로 써 있는 3번에 자녀재산가액 확정이라고 이 표현이 중요해요. 청산하게 되면 얘네는 언제 끝나냐? 자녀재산가액이 확정된 날 끝나요. 그래서 자녀재산가액이 자산가액이 확정된 날, 그날로부터 말일부터 3개월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은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종료일에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얘네는 자녀재산가액 확정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내 이제 청산소득 신고하고 끝나면 되겠다. 청산소득하고 각사소득을 같이 신고할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하여튼 청산하는 회사는 그때 각사소득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청산을 언제 할 거냐면 10월 1일 날 해산을 하게 되면 1월 1일부터 이제 예를 들어서 9월 30일까지는 이제 뭐가 나올 거냐면 각사소득이 나와요. 각사소득이 나올 거고 10월 1일에 보통 해산 등기를 할 건데, 해산을 하게 되면 이제 자녀재산가 확정일이 예를 들어서 11월 뭐 15일에 확정됐다. 그러면 언제 신고하는 거예요? 11월 15일에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니까 12, 1, 2, 2월 말까지 요거와 청산소득 같이 신고하고 끝나면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청산소득에 대해서도 과세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럼 이 회사는 여러분 청산소득을 과세하는 회사 보세요. 얘는 과세를 해요. 내국법인은. 근데 외국법인하고 비영리법인, 그래서 비영리법인하고 외국법인은 청산소득 과세를 안 해요. 왜 그러냐면 비영리법인은 청산했을 때 어차피 공익사업에 사용할 거기 때문에 과세를 안 한다는 취지고, 외국법인은 청산을 자기네 나라에서 청산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걔네들도 자기네 나라에서 청산을 하게 되면 그쪽에서 과세를 하기 때문에 굳이 국내에서 과세할 필요가 없다 해서 과세를 안 한다. 그래서 그것도 여러분들 3페이지 다음 페이지에 제가 정리한 거에 나올 테니까 확인해 보시고, 세 번째로 또 뭐가 있냐면 토지 등 양도소득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4페이지에 우리 청산소득 그림 있죠? 그림은 제가 언제 할 거냐면 그 기타 부분 할 때 여러분들 제가 따로 자세히 설명할 테니까 지금은 안 보셔도 돼요. 지금은. 그래서 앞부분하고는 좀 상관이 없으니까 요 청산소득 과세를 누가 할 건지만 좀 이따 그거만 확인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토지 등 양도소득은 뭐냐? 한번 보세요. 얘네들은 예를 들어서 회사가 토지를 5억짜리 토지를 갖고 있대요. 근데 이거를 얼마에 팔았냐면 8억에 양도를 했어요. 양도를 했으면 제가 한번 회계 처리 한번 해볼게요.
양도를 현금으로 했을 때 현금이 지금 8억만큼 들어오고, 그 다음에 토지가 이렇게 5억만큼 나갈 거예요. 나가고 나서 3억만큼 차이가 이제 뭐라고 되냐면, 토지를 처분했으니까 토지의 처분 이익이 이렇게 3억이 들어와요. 그래서 3억이 들어오는데, 여러분들 각사소득이라고 해서 당기순이과세가 된다고 했죠. 그래서 요거는 당연히 어디 들어갈 거냐면 여기로 들어가요. 각사소득에 당연히 들어가서 과세가 돼요. 당연히 이거는. 근데 이 토지가 이제 법에서 정한 토지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거냐면, 그러니까 토지등량이라는 토지등은 이제 법에서 뭘 하라고 했냐면, 주택하고 너가 별장이 있거나 별장이에요. 그 다음에 비사업용 토지다. 비사업용 토지예요. 그래서 요 세 가지 과세 대상 자산이 혹시 양도가 되면 이 양도 소득에 대해서 3억을 과세를 한번 하고 나서 한 번 더 과세하겠다는, 얘네들은 이중과세가 되는 이제 소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각사소득, 청산소득, 토지 등 양도소득인데 이거는 어차피 과세가 돼요. 이렇게 되면 이제 왜 되는지는 뒤에서 한 번 더 다시 한번 설명할 테니까, 회계 처리가 들어간 것들은 전부 다 과세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들어갈 건데, 얘네들은 그 대신 토지 등 양도소득, 얘네들이 주택 투기 있다. 그러니까 투기를 했다는 거죠. 지금 별장이랑 비사업용 토지에 투기를 했다고 해서 투기에 대한 제재를 차원에서 우리가 한 번 더 과세하겠다는 이중과세 되는 소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법인은 이렇게 나눠 있고, 여러분들 과세 대상을 이렇게 나눠 있는데, 이제 법인을 분류를 할 때 여러분들 내국 법인을 묶을 수가 있어요. 내국 영리, 내국 비영리, 외국 영리, 외국 비영리 법인으로 이제 구성을 할 수 있고, 그렇게 구성했을 때 이것도 마찬가지죠. 내국 영리는 국내외 모든 소득, 국내외 수익사업소득, 국내 원천. 외국 법인은 국내에서 벌어들인 우리가 영리법인은 모든 소득, 외국 비영리는 국내 원천 수익사업소득, 이렇게 구성이 돼요. 여러분들 이 원천이란 말은 또 뭐라고 돼 있어요? 제가 열거라고 표현했죠. 그래서 열거라고 했으니까 하여튼 이런 식으로 요 무슨 소득이냐면 요건 각사소득을 얘기하는 각사소득. 그래서 얘는 각사소득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으니까 그것도 마지막 정리할 때 한번 해드릴게요. 5페이지 여러분들 위에 보시면 또 뭐가 있냐면 미환류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있어요. 이거는 지금은 이제 일몰이 종료됐다는 거는 여러분들 이제 기간이 끝났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끝나서 그 네 번째 줄 보시면 조세특례 제한법에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라고 해서 비슷한 또 세제가 신설이 됐어요. 신설을 됐는데, 이 미환류라고 해서, 환류라는 건 이제 네가 번 소득을 다시 되돌려 주라는 거예요. 환류는 되돌려 주는 이제 못한 이 소득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과세하는, 이것도 약간의 이제 이중과세처럼 느껴질 거예요. 그래서 법인이 돈을 벌었으면 투자를 하든지 임금을 증가시키든지 배당을 주든지 이렇게 해서 이제 환류를 해라. 환류를 못하고 남아있는 돈에 대해서는 나중에 과세를 하겠다고 만들었던 이제 법인세가 있었는데 이게 없어졌으니까 여러분들 이건 무시하셔도 돼요. 그래도 조특법은 따로 시험을 이제 따로 내지는 않을 거니까 투자 상생협력도 이제 한번 이제 그냥 나중에 이런 게 있구나라고 확인하시면 되고, 5페이지 정리, 정리를 잘 하셔야 돼요. 그 정리 사항에 대해서 한번 제가 해볼 테니까. 법인의 납세 의무 범위 정리를 한번 이제 해볼게요. 일단 네 가지 이제 법인이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첫 번째 영리, 내국 법인이 있고, 그다음에 영리, 외국 법인이 있고, 그다음에 비영리, 내국 법인, 비영리, 외국 법인, 이렇게 네 가지 법인으로 구성이 될 수 있죠. 그 중에서 이제 각사소득, 그럼 제가 각 사업연도 소득을 각사소득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면 그게 각 사업연도 소득 금액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청산소득이 있고, 그 다음에 토지 등 양도소득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갔을 때 여러분들 이 표가 시험에 잘 나오는 거니까 이 표를 그리는 게 아니고 앞에서 설명을 다 했어요. 그래서 그걸 이해하는 차원에서 한번 작성해 볼게요. 미환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원래 예망과세예요. 대기업, 그럼 대기업 관련해서 대기업 우리 거기 보시면 이제 집단, 대기업 집단이라고 해서 그 기업만 과세하는 이제 소득이었기 때문에 그건 이제 없어졌으니까 제가 쓰진 않을게요. 그래서 그건 이제 안 써도 되고, 그거 빼고는 여러분들 과세되는 거, 이거는 좀 이따 제가 매칭을 해볼 테니까,
제가 청산소득은 누구만 과세한다고 했냐면 얘만 과세해요. 외국하고 비영리 법인들은 전부 다 자기 나라 아니면 이제 비영리 같은 경우는 청산을 되더라도 다 국고로 귀속되거나 비영리 법인으로 이제 귀속이 되는 거기 때문에 굳이 과세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는. 그래서 과세할 필요가 없고 얘만 청산소득 과세한다. 그러면 청산소득 과세 대상인 이제 법인은 누구냐? 영리내국법인이에요. 아니면 내국영리법인. 거꾸로 써도 돼요. 내국영리법인, 영리내국법인. 그래서 청산소득이고 이 토지 등 양도소득은 뭐라고 했냐면 투기를 하는 회사들, 투기를 하는 법인들에 대한 제재이기 때문에 누가 투기해도 다 제재할 거예요. 그래서 누가 과세 처분을 하더라도 다 과세 대상, 동그라미는 다 과세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과세 대상으로 보는 거고, 각 사업연도 소득은 이제 이거예요. 내국법인은 국내외, 영리법인은 모든 소득. 그래서 국내외 모든 소득,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해서 과세시키겠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외국은 뭐라고 했어요? 국내 원천이라고 써있죠. 국내 원천. 국내에서 벌어들인 열거된 소득, 국내 원천, 영리니까 모든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겠다. 국내 원천, 모든 소득. 이 비영리 내국이다. 내국은 국내외죠. 국내외인데 국내외 중에 비영리는 수익 사업만, 수익 사업 소득만 과세할 거니까 이렇게 구분될 거고, 그 다음에 외국법이니까 국내 원천, 원천, 이제 수익사업 소득이에요. 수익사업 소득은 제가 이렇게 표현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 이거 정확하게 구분하셔야 돼요. 구분하시고, 그 밑에 뭐라고 됐냐면 이제 두 가지예요. 국가랑 지자체, 지방자치단체죠. 얘네들은 과세를 안 해요. 그래서 국가는 비과세 법인이다. 비과세법, 과세를 안 하는 법인이에요. 이렇게 따로 분류하셔야 되고, 그 대신 외국 국가가 들어왔어요. 외국 국가하고 외국 지자체죠. 외국, 예를 들어 지자체에서 국내에서 벌어들인 소득이 생기면 어떡할 거냐. 국가가 벌어들인 소득은 국가가 또 과세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따로 비과세고, 외국 국가가 이제 벌어들인 소득은 이거는 과세를 안 할 거냐인데, 이거는 과세해요. 어떻게 볼 거냐면 얘네들은 예로 본대요. 그래서 외국 비영리 외국 법인으로 취급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비영리 외국 법인으로 취급하겠다는 거니까 얘네에 대해서는 이제 국내 원천, 수익사업 소득하고 토지 등 양도소득은 과세가 되겠죠. 지금. 그래서 외국 국가, 외국 지자체 부분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그 밑에 제가 예를 들어놨으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1장에서 총설은 이거 굉장히 중요한 파트니까 일단 구분하셔서 보시고, 두 번째 여러분들 과세 소득에 대한 학설 있죠. 그 부분하고 여러분들 다음 페이지에 있는 제가 법인화인 단체까지 설명할게요. 여러분들 왜 그러냐면 과세소득 학설하고 법인화인 단체는 이미 했어요. 소득세법에서. 그래서 그거 한번 듣고 오신 분들은 이해하실 거예요. 이 과세소득에 대한 학설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소득 원천설이다. 거기 나온 대로 보세요. 순자산 증가설이다. 이거 들어보셨죠? 이 소득 원천설은 소득으로 원천, 열거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겠다는 이 소득세법 입장이에요. 소득세법 입장이고, 열거주의를 따르는 이제 입장이라는 거죠. 순자산 증가설은 순자산 증가한 건 다 과세하겠다라는 이제 법인세법은 이걸 따를 거고, 얘네들은 이제 포괄주의라고 해서 여러분들, 포괄주의는 뭐냐면 다 과세하겠다는 소리예요, 일단. 그 대신 예외를 따로 열거해서 예외만 나중에 과세 안 하고 예외가 아닌 것들은 다 과세시키겠다, 뭐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여기서 보면 알겠지만 소득 원천설이라고 해서 소득세법에 열거주의라고 해서 소득세법만 있냐? 그건 아니에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비영리법인도 아까 국내 원천이란 말이 들어갔죠. 외국법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법인세법도 일부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어요. 그렇게 보셔도 되고, 또 하나 소득세법 안에서는 제가 이자배당 소득은 뭐라고 했어요? 이자배당 소득은 유형별 포괄주의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 책에도 있겠지만 얘네 중에서 이자배당은 유형별 포괄주의라고 해서 얘네들은 이제 포괄주의, 유형별 포괄주의라고 해서 니네들이 신종 금융상품들이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걔네들은 다 과세시키겠다. 유사한 건 다 과세시키겠다. 이렇게 포괄주의를 일부 채택하고 있어요. 법인세법 안에 외국법인하고 비영리법인도 소득 원천설로 들어가요.
또 순자산 증가설은 포괄주의인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자배당은 이렇게 포괄주의를 채택하고 법인세법, 일반 법인세법으로 해서 영리내국법인은 우리가 포괄주의로 다 과세시키겠다는 입장이고 나중에 예외가 그럼 예외를 그러니까 지금 순자산이 증가됐는데 이건 과세하지 않겠다. 예를 들어서 그 예외가 열고가 돼 있어요. 예외가 열고돼 있다. 그래서 열고가 안 된 것들은 과세 안 하는 거냐? 과세해요. 당연히 순자산 증가설에 따른 과세를 할 건데 예외적인 사실 여러분들은 법인세법은 예외를 공부하는 이제 학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그래서 예외들을 다 확인하셔서 그거를 과세를 하든지 송금 처리해 주든지 이제 그 부분이 나올 거니까 그렇게 확인하시고 거기 밑에 있는 여러분들 5페이지 밑에 있는 과세 소득에 대한 학설 한번 보세요. 그 다음 페이지에 법인 아닌 단체 요거 한 번만 설명하고 마칠 테니까 잠깐 마칠게요. 법인 아닌 단체 이것도 소득세법 할 때 제가 설명했으니까 한 번 더 들으시는 거예요. 지금 일단 필요한 건 이제 국기법에서 여러분들 인격에 대해서 배울 거다. 이제 권리, 의무, 주체가 있어야지만 과세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인격을 부여를 해야 된다. 인격을 법인한테 부여하는 방식은 이제 뭐라고 했냐면 제가 등기를 해야지 부여가 된다고 했고 자연인한테 인격이 부여가 되려면 얘네들은 출생과 함께 인격이 부여된다.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고 이제 법인에서 여러분 법인에서 과세되는 소득이 생겼으면 무슨 세? 법인세로 과세를 할 거고 개인으로 해서 소득이 생겼을 때는 우리가 개인소득세라고 부르는 거죠. 소득세를 과세할 건데 개인도 아니고 법인도 아닌 이 중간에 법인 아닌 단체로 들어온 얘네들에 대한 과세를 어떻게 할 거냐를 이제 따질 때 일단 국기법에서 지금 순서를 잘 보시면 국세 기본법에서 이걸 정해놨어요. 기본법에서 니네들이 법인 아닌 단체로 들어온 요거 중에서 요 세 가지는 법인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법인으로 보겠다는 입장이고 법인 아닌 단체 중에서 얘네가 아닌 애들은 이 개인으로 볼 건데 자연인으로 볼 건데 이 자연인으로 보는 걸 제가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단체 중에 하나는 일거주자로 볼 때가 있고 하나는 공동사업으로 볼 때가 있어요. 이렇게 소득세법에서는 열로 배웠죠. 그래서 이렇게 일거주하나 공동사업으로 분류되는 애들은 이제 소득세법을 따르기로 하는 거고 이 법인으로 분류하는 거는 법인세를 과세할 거고 그때 이 법인으로 보는 요 법인은 우리가 무슨 법인을 볼 거냐면 금방 배운 것 중에서 비영리 법인을 볼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지금 비영리 법인으로 이제 봐주겠다. 이런 비영리 법인으로 봐주는 대표적인 법인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소득세법 한번 볼까요? 일거주하러 들어오면 이제 어떤 특징이 있어요? 얘네들은 소득을 분배를 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은 분배를 하지 않아요. 분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일거주자 자신이 납세 의무자가 되는 거지만 공동사업은 당연히 뭘 할 거예요? 분배를 해줄 거기 때문에 각각 납세 의무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안 쓸 테니까 여러분들 이건 일거주자 자신이 납세 의무자고 공동사업은 배분받은 개인 각각이 납세 의무자라고 해서 이제 과세가 소득세로 과세가 될 거다. 여기 중에서 여러분들 법인으로 분류되는 이제 법인이라는 단체 중에서 첫 번째 주무관청에 등록된 거예요. 등록된 우리 미등기 단체가 있어요. 일단 그러니까 주무관청에 여러분들 등록한 건데 이제 이걸 거기 표현을 인허가 받은 거죠. 인허가 받은. 그래서 일단 주무관청에 인허가를 받았어요. 등록을 해서 단체인데 인허가 받았으면 뭘 하셔야 돼? 등기를 해서 법인 만드시면 되는데 등기가 안 됐대. 등기가 일단 여기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공익목적인 기본 재산이 기본 재산이 출연됐다. 그러니까 돈이 들어가야 돼요. 재산이 들어가서 그걸 운용을 해서 이제 사용하는 기본 재산이 출연된 공익목적 미등기 단체가 있어요. 미등기 단체. 그래서 이렇게 들어오는 단체가 있는데 이건 누가 이제 재산을 출연했다는 거는 거기에 재산을 기부했다는 소리예요. 기부해서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공익 목적에 사용해서 이제 운영을 시키겠다라는 이제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들은 둘 다 법인으로 본대요. 법인으로 보는데 무슨 법인으로? 비영리 법인으로 보겠다라는 거고 얘네들은 이제 어떤 경우 상관없이 무조건 법인으로 먼저 일단 볼 거예요. 무조건 법인으로 보겠다는 거고 세 번째는 요건을 일단 충족을 시키래요. 그래서 요건 충족이라는 이제 개념이 거기 밑에 나와 있죠.
대표자를 선임한 다음에 대표자에 대해서 단체 명의로 계산한다. 그러니까 그 법인 이름으로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자 선임돼 있고 이제 단체 명의로 계산된 요건을 충족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신청을 해요. 그래서 법인 신청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승인을 얻으셔야 돼. 승인을 얻어야지만 법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세 가지 법인은 승인을 얘네들 무조건 법인이지만 얘는 또 승인을 받아야 돼요. 승인을 받아서 법인으로 이제 우리가 승인을 얻게 되면 얘네들은 비영리 법인으로 봐주겠다. 그래서 내국 비영리 법인이기 때문에, 이게 내국 비영리 법인이에요, 여러분들. 당연히 외국은 아니니까. 그래서 내국 비영리 법인이니까, 국내외 뭐 하셔야 돼? 수익사업소득만 과세돼요. 국내외 수익사업소득. 그래서 이렇게 확인하시면 돼요. 이제 우리가 2번 배웠죠, 이거. 그래서 소득세법에서 1번, 법인세법에서 1번, 그 다음에 이제 국기법에서 여러분들 한 번, 인격이라는 파트에서 한 번 더 나오죠.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 문제 나오면 정확히 풀 수 있도록 이제 그 책하고 다시 한번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법인 아닌 단체, 이제 웬만큼 다 할 수 있겠죠. 다 배운 거예요. 지금 다 배웠는데, 한 번 더 국세기본법에서 또 나올 거니까, 그때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할 테니까, 그럼 국세기본법에서 문제가 나오면, 그때 이제 이거 갖고 이렇게 생각하셔서 푸시면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법인세법 1장 총설에서 이제 사업연도 전까지니까 아주 중요한 거 설명 많이 했으니까 이걸 먼저 정확히 보시고, 지금은 어렵지가 않아요. 다음에 나오는 사업연도하고 납세시까지는 어렵진 않은데 그 다음부터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그것도 제가 천천히 설명해서 뭐 이해하면서 넘어갈 테니까 그렇게 하고 다음 시간에 사업연도부터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